유키히라 선배님, 저기 옷 안 입으세요? 안도. 네?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뭘요? 안도는 참 재미없는 남자 같다고.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집 밖으로 나왔다. 안도의 차가 어젯밤에 음주운전을 증명이라도 하듯 30도 이상 삐뚤게 세워져 있었다. 범퍼에 새로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누가 운전을 해서 낸 상처인지 굳이 밝히지 말자고 안도는 결심했다. 그리고 둘이 다시 그 죽은 피해자들 찾아가서 막 이렇게 조사해. 뭐 접점 같은 거 없나. 근데 접점은 없지. 응? 응. 아, 목소리? 그래? 아, 약간 목소리가 달라지지, 뭔가. 활짝은. 얘네가 그, 뭐지? 출판사에서 무슨 문학 신인상 같은 거, 뭐지? 무슨 상 같은 거 막 주는 그런 걸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전에 이미 읽어준 부분에 그 구루마? 구름에? 그 유명한 작가 선생님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참석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니까, 그, 세자키 이치로가 20주년 그 책 써달라고 한 게, 그니까 3일 전이었고, 이제 3일 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학 신인상 그거를 뽑는 날인 거지. 세자키 이치로가 근무하는 출판사에서 문학 신인상 뭐 이런 거를 뽑는데, 거기에는 구루메가 심사위원으로 오고, 이제 그러니까 세자키 이치로도 같은 관계자니까 뭐야 이거, 상주는 거기를 가고. 여기서 살인사건이 또 나. 거기 부분을 읽어줄게. 그러니까 아까 그 회사원 한 명 죽고, 여자 그 18살짜리 여고생 죽고, 다시. 같은 시각, 오차노미즈에 있는 힐탑 호텔의 1층에서 제36회 문학 신인상 수상 파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 제일 첫 부분에 나온 거를 그럼 다시 읽어줄까? 소설 막 등장인물들 하고 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읽어줬던 부분이 여기거든. 시체 수를 몇 개로 할까? 먼저 그것부터 생각하자. 처음에는 2개. 이것은 확정. 이 2시체가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된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때부터다. 4번째 시체에는 일종의 장치가 필요하다. 5번째 시체도 마찬가지. 가능하다면 4개로 끝내고 싶지만 여기서부터는 상대가 있는 이야기라서 이쪽 사정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4개, 5개? 아니, 최악의 경우 6개의 시체를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T.H. 그러니까 처음에 시체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설정하기를 2개의 시체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
이거는 처음 두 시체 이거는 확정됐고, 그 다음에 한 명 또 죽일 거고, 또 그 네 번째 시체에는 무슨 장치를 해서 죽일 거라고 그러고 아직 이제 더 소설을 써봐야 되지만 시체는 총 4개, 5개 아니면 최악의 경우 6개까지 6명의 시체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사람은 지금 이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 소설을 써가면서 진짜 실제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중간중간에 소설을 수정을 해. 막 내가 지금 죽인 사람이 여고생이고 뭐 회사원이고 막 이런 거 같은 거랑 뭐 그날의 날씨, 그날의 환경 같은 거를 이렇게 소설 속에서 어떻게 설정을 할지만 이렇게 다 짜놓고 실제로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소설을 이제를 바꾸는 거.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게 뭐 A씨로 처음에는 이게 누굴 죽일지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공원에 가서 누굴 죽일 건데 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공원에 누가 나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진짜 죽인 사람을 이제 기사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이름이 뜰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제 수정을 하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다시 그 호텔 그 문학 신인상 수상 파티로 갈게. 제36회 문학 신인상 수상 파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개장한 지 10분쯤 되었을 때 일찌감치 회장 안은 아침에 러시아어를 연상케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여기가 원래 문학 신인상 수상 파티 그 초대장? 뭐 이런 거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오게 꼭 그 초대장을 확인을 안 한 거야.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오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다 들여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약간 여기 회장 안이 아침에 러시아어를 연상케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소설이라 그래야 되나? 막 그런 거에서도 자꾸 이렇게 말 같은 거를 막 쓴다고 막 했어요. 이게 리얼리티지. 이게 그리고 독창적이라는 거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말 같은 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소설 속의 소설에 이렇게 막 들린다고 그래야 되나? 다시 그 문학 신인상 수상 파티로 갈게. 한때 세자키가 근무했던 오토와 출판의 편집자인 구리야마 소헤이가 도착했다. 세자키와는 동갑이었다. 그에게는 유일하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동업자. 구리야마는 세자키를 발견하고 웃으면서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이까지 파티는 도중에 땡땡이 치고 둘이 한잔 안 할래? 뭔데 재미있는 이야기란 게. 사실은 구리야마는 특종을 거머쥔 자 특유의 거만한 표정으로 세자키에게 살짝 귀띔했다. 구리야마의 뒤를 이어 이번에는 다구치 가즈씨가 여자 2명을 데리고 나타났다. 가스야 리에코와 하시노 미키다. 초대장은 구루메에게서 받았을 것이다. 세자키와 눈길이 마주친 다구치는 어젯밤 일 같은 건 새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천연덕스럽게 세자키에게 목례를 한다. 그리고 두 여자를 멋지게 에스코트하면서 회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빅스타의 등장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를 발산하며 구름의 류이치로가 회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곁에는 드레스를 차려입은 오자와 마리가 있었다. 그녀는 오늘따라 섬뜩하게 아름다워 보였다. 부장인 모리카와 올봄 은행에서 낙하산을 타고 온 풋내기가
단상 옆에 세워진 사회자용 마이크 앞에 섰다. 부장인 모리카와가 이 세자키 이치로 상사인데 얘한테 자꾸 그 세자키 이치로한테 판매 부수 뭐 몇 10만 부 이상 그리고 뭐 연 매출 1억 6천만 엔 이상 그 올려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이 남자애가 생각하기엔 막 말도 안 되는 매출을 달성하라고 막 압박하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장인데 은행에서 낙하산 타고 자기 위 상사로 왔대.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사회자용 마이크 앞에 서서 이제 소개 같은 거를 해. 아, 저 그러면 지금부터 이와사키 출판 주최 36회 문학 신인상 수상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옛날 이상의 대상을 수상하시고 올해부터는 심사위원장을 맡게 되신 구름의 류이치로 선생님의 축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지만 축하 말씀은 시작되지 않았다. 모리카와가 말을 마친 순간 회장 한쪽 구석에서 귀청을 찢을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다시 이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을 때 유키히라는 그 죽은 여고생 집에 가거든. 자꾸 막 이렇게 얽히설기 막 되게 헷갈리게 돼 있지? 아무튼 여기 그 문학 신인상 타는 데서 한 명이 죽고 그 시각 그 여자 형사는 그 이미 죽은 여고생네 집에 가.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 나중에 한번 다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그냥 다시 읽어줄게. 그 여자 형사가 그 죽은 여고생 집에 가서 이제 겪는 일, 보는 일. 30평쯤 되는 토지를 빈틈없이 이용해 지은 2층짜리 단독주택. 다치 마도카의 방은 2층의 남향에 있는 일조량이 제일 좋은 3평 남짓한 방이었다. 리모델링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마도카의 아버지 하즈메가 유키히라와 안도를 안내했다. 크림색 벽지, 연한 핑크색의 카펫, 타키엔 츠바사의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 참고서, CD, 그리고 친구들과 찍은 셀 수 없이 많은 스냅 사진. 사건 후 그녀의 부모는 아직 그녀의 물건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다고 했다. 유키히라가 그것을 발견한 것은 방으로 들어간 지 30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책상 서랍, 책꽂이, CD꽂이 등을 살핀 후 다치 마도카의 옷장 속을 뒤지고 있었다. 예쁜 포장지로 포장된 개봉하지 않은 콘돔, 앙증맞은 글씨체로 쓴 메시지가 함께 있었다. 꼭 끼우라고 해 유이 메구 도모요가. 유키히라는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안도는 달리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끝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겨진 콘돔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콘돔을 선물하는 우정에 혐오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도는, 그리고 분명 유키히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생각은 휴대전화 한 통으로 어이없이 중단되었다. 네, 유키히라입니다. 야마지다. 지금 오차노미즈에 있는 헬타포텔로 급히 가라. 살인사건이야. 혹시 있었어요, 메시지? 있었어. 이번에도 책갈피야. 사건 현장은 이와사키 출판 주최의 문학 신인상 수상 파티. 책갈피는 참가자 중 한 사람의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책갈피에는 또 써있어. 불공정한 것은 누구인가.
또 이 여자애가 그 여자 형사가 또 꿈을 꿔. 이 꿈이 계속 반복된다 그랬잖아. 그 꿈을 다시 또 읽어줄게. 또 꿈을 꾸는 거거든. 소녀는 마지막까지 피해자 같은 얼굴을 하고 죽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은 부모 탓, 학교가 따분한 것은 선생 탓, 아르바이트를 지속하지 못한 것은 세상 탓, 여자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돈이 없는 탓. 그런 제멋대로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연이어 상해 사건을 8건이나 일으킨 약물 중독인 17세 소년. 내가 쏘았다. 내가 사살했다. 비겁해 당신. 난 칼밖에 안 들고 있는데 총으로 쏘다니. 이제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면 또 같은 장면을 보고 말 거야. 엄마! 이것 보라지. 미호가 서 있다. 미호의 입술이 슬로모션처럼 움직인다. 엄마는 살인자야? 일어나. 엄마는 살인자야? 어서 일어나. 어둠 속 나는 간신히 눈을 뜬다. 사방을 둘러본다. 언제나 그렇듯 나의 성이다. 다소 어지럽혀져 있긴 하지만 문제될 건 없다. 시간은 아직 새벽 3시. 맥주 2캔을 마시면 3시간은 더 잘 수 있을지 모른다. 쓰레기를 발로 차면서 냉장고 쪽으로 걸어간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안쪽에 불이 켜지고 간접 조명으로 방을 밝힌다. 벽에는 그림이 한 장 붙어있다. 나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추억. 그 선명한 빨강. 그리고 이 소설 속에 소설을 쓰는 그 살인자라고 해야 되나? 살인자 겸 소설 속 소설을 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소설을 쓰고 그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 출판사들 거기에다 이제 이걸 거래를 해. 지금 매스컴에서 이제 지금 시체가 총 3개가 나온 거잖아. 시체가 총 3개가 나온 거니까 내가 계속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 살인사건에 쏠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 소설가 겸 살인자인 이 사람이 이거 내가 이렇게 소설 쓰고 내가 사람들 죽였어. 이 뒷내용이 궁금해? 이 뒷내용은 아마 이 뒤에는 난 그 다음에 한 8살? 9살? 밑장이라는 애를 죽이려고 해. 근데 그 뒤에 난 이거 소설 값 내놔. 이거 돈을 줘, 나한테. 합당한 돈을 줘. 약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소설을 이제 다시 써. 추리소설처럼 따분한 소설은 없다. 왜냐고? 읽기 전부터 결말이 드러나 있으니까. 사건은 반드시 해결된다. 범인은 반드시 밝혀진다. 게다가 진범은 반드시 초반부터 등장하고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반드시 맡고 있다. 복선은 항상 그럴듯하게 적혀있고 조금이나마 소설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사건의 진상을 추리할 수 있다. 초반에 등장하는 수상한 인물은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호거나 제2, 제3의 피살자로 이미 정해져 있다. 독자들은 보수적이라 작가에게 항상 공정한 것을 요구한다. 공정하게 웃겨라. 공정하게 놀라게 하라. 예컨대 벤다인의 20법칙, 예컨대 로널드 녹스의 10개. 요구되는 것은 항상 예정조화적 대반전,
그러면서 그것들은 동시에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독자는 말한다. 혹은 독자의 대리인인 편집자는 말한다. 그렇구나. 예컨대. 다 예컨대. 이 3장의 이해만 예컨대라는 기술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의도적이다. 하지만 의도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의도인지 내가 나중에 반드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설명할지도 모른다. 안 할지도 모른다. 현실이란 항상 그런 것이다. 아니, 일본 정부가 이라크에 억류된 일본인 인질 해방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를 일절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미쓰비시 후소가 자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일절 설명하지 않았던 것처럼 설명이란 대개의 경우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인식하는 것이 리얼하다. 모두가 좋아하는 리얼리티다. 설명이란 항상 설명하는 쪽의 입장일 뿐이다. 자기 입장에 좋은 것만을 말한다. 때로는 거짓말도 한다.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렇게 말한 인간은 대개 현실 세계에서는 패배자임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은가? 예컨대, 다 예컨대. 이 3장의 2에서는 문장이 누구의 시점에서 쓰이고 있는지 설명되지 않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쓰이고 있는지도 설명되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인지. 나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설명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는다. 예컨대다. 예컨대. 아직 소설의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독자는 어떻게 할까? 이 소설은 모든 복선이라고 생각하는 표기. 그러니까 이 소설은 모든 복선이 뭔가를 암시해주지는 않는다. 이 소설은 결말에 반드시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 소설은 결말에 반드시 범인이 밝혀지지는 않는다. 그러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은 읽기를 그만둘 것이다. 책을 내던지고 출판사에 항의성 편지를 몇 통 읽고 보내고 분노의 서평을 여기저기 게재할 것이다. 아니, 그 전에 출판사의 담당 편집자가 출판 자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런 추리소설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나는 감히 도전하려고 한다. 내가 믿는 리얼리티에 그리고 독창성에 최고로 비싼 원고료를 이 작품을 위해 지불하도록 하고야 말 것이다. 저자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본 후 봉투에 넣었다. 봉투의 표지에 추리소설 상권 제중이라고 쓴다. 웬만하면 다 읽지 않을까? 내 체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살인자 겸 소설 쓰는 이 사람 이야기가 잠깐 또 멈추고 다시 아까 문학신인상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회장 안에서 누군가의 재킷 안에서 또 책갈피가 발견됐다고 그랬잖아. 그 책갈피에는 또 불공정한 것은 누구인가 이런 책갈피 그 문구가 써 있었고. 근데 이제 경찰 쪽에서 이제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임의동행 뭐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책갈피가 나온 그 사람이 세자키 이치로 씨의 자켓에서 그 책갈피가 나왔어. 그래서 세자키 이치로 씨 그 편집장을
취조실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오거든. 큰 참깨집을 별풍선 4개 고마워. 취조실로 들어간 지 10분쯤 지났다. 태어나 처음으로 들어온 취조실. 그것도 취재가 아니라 사건의 참고인으로. 세자키는 그런 자신의 현재 정신 상태를 모든 각도에서 알아보고 수치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혈압, 맥박, 발한. 바로 앞에는 아름다운 여형사가 뚫어져라 세자키의 눈을 응시하고 있다. 그녀는 눈길을 돌릴 기색이 없다. 세자키도 지그시 그녀의 눈을 마주본다.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되었을 때 남자가 아닌 여자,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형사에게 취조를 당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정말 운이 좋은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들통이라도 나면 확실히 자기에 대한 신증은 더해지겠지만 갑자기 구리야마 씨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한참의 눈싸움이 끝난 뒤에 여형사는 이윽고 신문을 시작한다. 예. 세자키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순순히 말한다. 이와사키 출판 주최의 문학 신인상 수상 파티. 이제 곧 심사위원장인 구름의 류이치로의 인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구리야마 소헤이가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갑자기 떨어뜨렸다. 0.5초 후였던가? 아니면 1초 후? 구리야마의 입에서 빨간 분수가 훅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한 장의 나무 판자가 쓰러지듯이 힐탑 호텔의 융단 위로 구리야마가 쓰러졌다. 이미 숨이 끊어져 있던 것일까? 구리야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입가로 흘러내리는 피, 비명, 절규, 혼란. 쓰러진 구리야마에게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은 바로 세자키였다. 구리야마! 구리야마! 소리쳐 부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현실에서 벌어진 일 같지가 않았다. 구리야마! 그래도 소리쳤다. 세자키는 계속해서 구리야마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 말고는 무엇을 해야 좋을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리야마 씨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나눴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재밌는 이야기요? 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리 물어봐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만 했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이야기인지 모른다는 말이네요? 세자키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건방지게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 증거로 책상 옆에 서 있던 또 한 사람의 젊은 남자 형사가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 보였다. 하지만 여형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다. 다만 세자키를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딱 한 가지 힌트를 주었습니다. 힌트? T와 H, 그것이 힌트라고 구리야마가 말했습니다. T와 H. 예. 세자키씨, 그 T와 H에 대해 뭐 짚이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자키는 이어서 말했다. 계속 생각해봤지만 전혀 짚이는 게 없습니다. 여형사는 다시 침묵을 선택했다. 눈은 여전히 세자키를 응시하고 있다. 어쩌면 내 눈 속의 망막에서 그녀가 생각을 훔쳐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문득 그런 망상이 세자키의 뇌리를 스쳐갔다. 여형사의 이름이 뭐였더라? 그렇지, 유키히라다. 유키히라 나츠미. 유키히라는 비닐봉투 안에 든 책갈피를 꺼낸다. 바로 1시간 전에 세자키는 그것을 보았다. 자기 손으로
그것을 만졌다. 불공정한 것은 누구인가? 이건 당신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거죠? 네. 왜 이 책갈피가 당신 주머니에? 모릅니다. 몸수색을 받기 전에는 그런 것이 주머니에 들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그 양복을 입을 때는 들어있지 않았다. 모릅니다. 낮에 일하는 동안에도 양복 윗도리를 의자에 걸쳐 놓았습니까? 네. 회사를 나가서 파티장으로 가는 동안에 이미 이 책갈피가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세자키 이치로 씨. 네. 당신 좀 이상한 사람이군요. 여영사가 처음으로 웃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같은 말을 들었다면 자기에게 반했는지도 모른다고 오해하고 말 미소였다. 아니,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이쪽이 반해버릴지도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세자키는 최대한 냉정하게 되묻는다. 당신 취조하는 내내 나한테서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아, 그건 당신이 날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비밀로 해두고 싶은 구린 것 한두 가지 정도는 있는 법이거든요. 살인범은 아니더라도 경찰한테 취조를 받다 보면 뭔가 다른 것이 발각될지도 모릅니다. 가령 과거에 주차 위반을 했다가 무단으로 톡 낀 일, 회사 경비를 다소나마 속인 것, 가족에게는 말 못할 여자 관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뭔가를 다운로드 받은 일. 그래서 모두들 긴장하게 되고 결국 눈길을 피하게 되죠. 유키히라가 갑자기 몸을 돌려 말한다. 그런데 당신은 눈앞에서 오랜 지인이 살해당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범인이 남긴 메시지가 나왔는데도 더할 수 없이 침착해요. 왜죠? 표정을 읽을 수 없는 남자였다. 결코 무표정한 것은 아니었다. 굳이 말하자면 무방비하게 마음을 상대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을 수가 없었다. 알 수가 없었다. 왜죠? 다시 한번 유키히라가 세자키에게 다그쳐 물었다. 눈앞에서 오랜 지인이 살해당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범인이 남긴 메시지가 나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 것일까? 침착하다니요.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동요하는 흔적이라곤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으면서 그는 말했다. 죽은 구리야마와는 나이가 같아서 제가 회사를 바꾼 뒤에도 어딘지 모르게 동기로서의 연대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슬프다고 해서 여발한 듯이 울고 소리치고 그런 것 왠지 리얼리티가 없어 보이거든요. 리얼리티? 어느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흉내내고 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손쉬운 매뉴얼대로 싸구려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얼마간의 안도감을 얻으려고 한다. 뭐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세자키는 술술 말했다. 인간은 슬퍼도 웃습니다. 극한 상태에서도 배는 고픕니다. 사람을 죽인 인간이라고 해서 모든 살인자가 매일 밤 죄악감 때문에 악몽에 시달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요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갑자기 잃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동요를 당신들한테 이해받기 위해 설명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할까요? 아주 잠시 말을 고르고 있는 듯 침묵이 흘렀다. 응시하고 있는 세자키의 시선에서 유키히라는 뭔가를 시험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천박하다? 그 순간 이 단어가 유키히라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래요, 그거. 세자키가 웃었다. 장난꾸러기 친구를 찾아낸 골목대장의 미소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제게는 그런 설명적인 행동이 천박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식인다운 풍모와 말투의 이면에 이런 순진무구한 얼굴을 감추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세자키 씨, 당신 참 재밌는 사람이군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설명적인 행동이 경찰의 심증에는 오히려 좋게 작용할지 모르는데요. 어쩔 수 없죠. 제 인생과는 굽힐 수 없으니까. 이 책갈피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네? 불공정한 것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정의의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인간이겠죠? 유키히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불공정한 행위는 항상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아침 메뉴를 말해주기라도 하듯 세자키는 시원스레 그렇게 대답했다. 그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기 때문에 질문한 유키히라 쪽이 반대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취조를 하다가 유키히라가 주도권을 잃은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일과 과장인 야마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유키히라 잠깐만! 뭔가 사건이 새롭게 전개되는 것이 분명했다. 좋은 일일까? 아니면 나쁜 일일까? 분명 나쁜 일이겠지. 하지만 유키히라는 일단은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세자키에게 들키지 않아도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잠깐 실례할게요. 이렇게만 말하고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주인 없는 세자키의 방.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 벨소리가 5번 울리자 자동 응답기가 작동한다. 세자키입니다. 지금은 외출 중입니다. 삐 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팩스를 보내실 분은 그대로 송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삐. 젊은 남자의 목소리로 메시지가 녹음된다. 이것은 복수입니다. 세자키 씨, 당신에 대한 복수입니다. 저 여형사님 어떤 사람입니까? 세자키는 취조실에 남겨진 젊은 형사에게 물어보았다. 딱히 침묵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수사 1과의 에이스죠. 검거율 넘버원. 잠시 망설인 끝에 그 신출내기 형사 세자키는 안도를 그렇게 평가했다. 그 신출내기 형사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때 유키히라가 금방 돌아왔다. 손에 두께 3cm 정도 되는 A4 종이다발을 들고. 세자키씨, 직장이 출판사라고 했죠? 네. 방금 전 이상한 소설이 여러 출판사들과 경찰에 배달되었어요. 소설이요? 스토리가 이번 살인사건들과 똑같아요. 게다가 범인이나 경찰 관계자밖에 모를 정보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 저 무례했습니까? 아니, 그다지 놀란 기색이 안 보이셔서. 아니, 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놀라지는 않았다. 유키히라가 말을 계속했다. 거기다 다음 살인사건의 예고까지. 당연한 전개다. 다음 피해자는 22살의 여대생. 이것은 그 복사본이에요. 이 소설 본 적 없어요? 유키히라는 세자키가 볼 수 있도록 종이다발을 자신의 풍성한 가슴 앞으로 들어올렸다. 표지에 추리소설 상권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서명은 맞아요. 이거 구리야마 씨가 말했던 힌트 맞죠?
유키이라는 표지의 왼쪽 아래에 적힌 저자 이름을 일부러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T.H. 맞아요, T.H. 세자키의 눈이 아주 조금 커졌다. 이 남자가 범인일까? 아닐까? 동요하게 하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유키이라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범인은 이 소설의 다음 이야기를 낙찰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기한은 일주일. 3사의 신문에 입찰 금액을 게재할 것. 최저 입찰가는 3천만 원. 세자키가 처음으로 자기에게서 눈을 돌렸다. 첫 장면을 읽어보죠. 대답이 없다. 그래도 읽는다. 6월 14일 월요일 비. 신주쿠구의 거의 중간쯤. 번화가에서 멀어져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건설 중인 채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빌딩. 절반 이상 가구가 미입주라고 소문이 파다한 신축 아파트. 공터로 만들기는 했지만 매입자를 찾지 못해 잡초만 무성한 땅. 그런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버블의 유산들을 곁눈질하면서 다치의 마독하는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통금 시간인 밤 10시를 15분 정도 지나고 말았다. 장마 특유의 축축한 공기가 밤의 냉기에 밀려 끈적끈적하게 교복을 휘감으며 마도카의 발길을 방해하고 있었다. 샴푸 광고에 나가도 될 것 같은 찰랑찰랑한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는 것도 불쾌했다. 오늘은 진짜 빨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정말. 마도카는 혼자 중얼거렸다. 얇은 벽 하나로 가로막힌 옆 취조실에서는 야마지를 비롯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들이 매직 미러 너머로 세자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런 분위기라면 무죄일까요? 오쿠보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아직은 몰라. 야마지가 중얼거렸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자키 씨한테는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유키이라는 막힘없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상대의 페이스를 흩트려라. 주도권을 되찾아라. 이 남자가 범인이든 아니든 사건은 이 남자와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무리 파티장이 혼잡했다고는 하나 누군가의 양복 주머니에 책갈피를 집어넣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 단지 무차별 살인이고 단순히 책갈피의 메시지를 사건 현장에 남기고 싶었던 거라면 파티장의 융단 위에 살짝 떨어뜨려 놓기만 했어도 되었다. 제가 흥미로워할 거라고요? 유키히라는 다시 문제의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S. 두고 봐라. S? 그녀는 무시하고 계속 읽는다. 남자는 키보드를 두드린다. S, S, S.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남자는 지금부터 S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가혹한 운명을 S에게 내려줄 것이다. 남자는 자신의 유서를 다시 읽는다. 잘 썼다. 역시 나에게는 재능이 있어. 나머지는 마무리다. 최후의 한 발을 내디딜 용기다. 칼을 사용하자. 약도 사용하자. 그리고 로프를 목에 감자. 가능한 한 많은 수단을 내가 직접 시험해보는 거다. 무대에 선 여배우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긴 대사를 마친 후 여발한 듯이 객석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유키히라는 세자키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확실히 흥미롭군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세자키는 작게 쓰는 숨을 지었다. 마음에도 없는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받았을 때 남자들은 이런 표정을 곧잘 보인다. 이상한 사람이다. 최초의 살인 흉기는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독약. 그렇다면 다음에는 로프일까요? 일단 말해본다. S라는 이니셜을 가진 사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책까지